모르는 거는 죄가 아닌데 예.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안 하는 건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게 교수님이 언제? 2006년도 여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네. 한 15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뭐 전업 투자를 하셨거나 네. 뭐 이렇게 기관 투자를 하셨거나 이거는 아니고 계속 부업으로 네,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그냥 투자를 계속 해온 거죠. 그냥 대학교 1학년 1학기부터 네. 그냥 계속 투자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었던. 아,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그 가치 투자 이야기 책을 내셔가지고 이게 어디냐 북크온이구나. 예, 북크온에서 책을 내셔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분이 그분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네. 그분이 맞더라고요. 네. 우리 권용현 교수님인데 네. 가치투자연구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크고 제일 오래된 가치투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에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네. 올리시는데 제 기억에 남는 이유가 정말 많은 거예요. 종목이. 네. 웬만한 백화점보다 많던데요, 종목이. 네네. 200, 마지막에 생겨 220개인가. 네. 근데 저희가 항상 개인 투자자들 보유 종목 많으면 네네. 무슨 백화점 투자자냐고 막 네네. 놀리잖아요. 예, 예. 근데 왜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보유 종목이? 그러니까 처음 살 때는,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관심 종목이라고 하는 걸 저는 한 번까지는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심 종목 차원으로 한 주씩 정도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산 내용, 양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여러 번 살 때는 훨씬 더 그거보다 기준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 산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비중이 커지는 거고, 그때는 당연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비중이 0.01%일 네.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이게 괜찮다 싶으면 비중을 뭐 1%로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게 뭐 5%, 10% 될 수도 있는 거고. 5%, 10%까지 늘어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가 일단 목적인데, 예. 매번 그 기업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가격이 바뀌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젠 그 첫 번째는 조금 이제 편하게 매수를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그 회사가 또 1등, 또 1등 이러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한 230개 종목. 물론 네네. 이제 거의 관심 종목 포함해서 막 이렇게 되는 걸 텐데. 네네네. 비중이 제일 큰 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제일 큰 거는 코덱스 200이 아마 제일 컸던 것 같은데 한 6% 그 안에 정도? 또 ETF까지. 네, 한 6% 정도 됐던 것 같고, 그 바로 밑에가 아마 카카오 아니면은 한국엔 컴퍼니 이런 기업인데 한 3, 4%, 5%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른바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이렇게 조절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주식 비중이나 현금 비중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조정한다는 건 시황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네네. 시황을 예측하는 게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결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최대한 쉬운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라.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교수님스러운데 네. 최대한 쉬운 문제를 네. 만들어서 풀어라.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풀 수 있는 최고로 쉬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억지로 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투자할 때 고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쉬운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풀만한 쉬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고민하지 않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를 풀어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풀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좁혀서 기업이라는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이 1,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상장 기업이 한 1,700개 되는데 이 1,700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들은 다 난이도가 다릅니다. 어떤 건 이해하기 좀 쉽고 어떤 건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손대기도 어려운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쉬운 모델이고 어떤 게 어려운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김밥집하고 분식 떡볶이집을 비교해도 두 개의 난이도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쪽이 쉽다 어렵다는. 어느 쪽이 쉬울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다를 텐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한국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이 기업이 얼마나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도 이제 어려운 문제는 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렇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곳에만. 이해할 수 있는 걸 풀어라라고 했는데 일단 내가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네.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 특히 개인 투자자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골라내는 거.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가치투자연구소에 글 쓰시는 거 네네. 이야기 좀 먼저 마저 하자면 그 수익률도 그럼 공개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월 단위 수익률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네, 매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연평균 수익률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한 네. 두 자릿수 초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이 언제부터요? 한 10년, 15년 정도? 네. 근데 이젠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드가 그렇게 크질 않았기 때문에 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아직도 크지 않은 거죠. 230개 종목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돈. 그리고 연평균 두 자릿수. 그게 한 10년 이상 가치투자연구소에 매월 네네. 본인이 이렇게 다 올리셨던 거고. 근데 그렇게 매월 본인의 포트폴리오랑 수익률을 네네.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오픈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큰 별 생각 없이, 네.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올렸고, 저 말고도 이제 그때 올리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네, 뭐 지금 같으면은 뭐 숙향님이나 이런 네, 몇몇 네. 올리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어느 시점부터 이제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이제 모니터링이 된다. 네. 그러니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짓은 하지 않는다. 어허.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에 댓글을 달았을 때 내가 설명을 할 수 없다면은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식의 이제 이게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그럼 내 수익률을 이게 깎아먹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긍정적인 면만 있고 부정적인 면은 없으니까 계속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어온 게 벌써 10년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 처음 본 사람들은 무슨 종목이 이렇게 많냐고 다 그런 댓글을 달겠네요. 지금까지 100단위로 한번 그 댓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 왜 백화점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네네네. 돈이 벌리냐,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꽤 집중돼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개 종목 정도에 30% 정도, 뭐 상위 30개 정도에 50% 정도, 하위 한 100개 정도는 다 합쳐서 한 10%? 네, 그 정도니까. 보기보다는 집중돼 있습니다. 시장 수익률하고 조금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제 시장 수익률하고 안 비슷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다르게 가진 않는데, 네. 그 구성을 보면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뭐 신용평가사 이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ETF 기준으로 보면 비중이 굉장히 작은데 제 포트폴리오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한국앤컴퍼니 같은 기업도 물론 대기업이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종목 개수가 많다고 해서 방향성이 무조건 같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참 이 책 제목이 권 교수의 가치 투자 이야기입니다. 네네. 제목이 너무 평이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번쩍번쩍한 제목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제가. 근데 결국 이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 누구에 대한 얘기냐 하면은 제 생각을 담은 얘기가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생각도 아니고 뭔가 설명하는 책도 아니고, 그러면 이 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책인가 하면은 내 책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붙였습니다. 약간 좀 네. 문답식으로 되게 쉽게 대화하듯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줄글식으로 썼는데, 네. 제가 작가로서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줄글로 써서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잘 안 이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책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편집자님께 이제 Q&A로 가보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저도 그래서 Q&A 방식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좀 뭐 어떻게 초보자들이 보면 좋은 책입니까? 아니면은 초보자들이 봐도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막상 다 완성되고 나서 이제 주변의 평가도 받아보고 하니까 오히려 좀 그 고민이 좀 많은 한 2, 3년 차 정도가 더 괜찮은 책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질문은 똑같아도 답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제 답은 요거지만 이제 2, 3년 차 정도 되신 분들은 내 답은 이건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답을 했지? 이런 이제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아서, 물론 이 사람 생각은 뭐 내 생각하고 다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독자분들은 내 방향으로 끌어오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정답은 없잖아요, 시장에. 네, 그분들의 답이 맞을 수도 있죠. 네. 대신에 제가 그래도 뭐 이 책을 읽는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어쨌든 답을 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더 앞으로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네. 주식을 살 때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 때라고 보세요? 적어도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3,200일 때에 비해서 지금이 싸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앞으로 이 할인 행사가 더 이어질 거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게 항상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들한테 있어서 저는 가격이라는 거는 네. 주어지는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하는 값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 주목하는 거는 그 기업은 도대체 얼마짜린가? 그 가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분리되어 있는 가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냥 주어지는 값이다. 대신 저희는 그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가격이라는 게 있고 가치가 있을 때 만약 가격이 충분히 싸다라고 하면은 아 이건 사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 이건 너무 비싸다 하면은 팔아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뿐이지 가격 자체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식 투자가 너무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20-30% 정도의 손실은 네. 올해 들어서만 아마 보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좀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혹시 조언도 가능할까요? 저는 근데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싸면 사고 비싸면 팔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싸다와 비싸다의 판단이 주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고민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조언을 드려볼 만한 거는 과거의 수익률은 과거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아무리 훌륭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의 선택은 훌륭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30년 전에 100원에 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럼 지금 한 5만 원, 6만 원, 한 6만 프로 정도 난 거잖아요. 네. 네. 그 사람한테 할 조언하고 지금 작년에 사가지고 40% 깎인 사람한테 할 조언은 똑같거든요, 사실. 앞으로 더 오를까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훌륭한 선택을 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더 훌륭한 선택을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게 매수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수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보유기간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의 내 선택이 미래의 내 좋은 선택을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선택은 분명 독립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증권 방송 같은 데서도 이런 말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 제가 20% 마이너스 났는데 네. 뭐 6개월 정도 보유했는데 뭐 팔아야 됩니까? 이런 말씀들 하시지 그럼 않습니까? 물어보죠, 전문가. 야, 매수 단가가 얼마세요? 막 이런 물어보죠. 네네. 그러니까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가격도 중요하지 않고, 그 보유 기간도 솔직히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 삼성전자라는 게 얼마짜리인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를 냈든 플러스를 냈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손실이라는 것, 네네. 내 매수 단가. 네네. 그래서 물을 타서 뭐 마이너스 30% 되는 거 마이너스 15%로 만들어버리고 싶고, 이게 너무 강렬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아는 어떤 투자자분께서는 매년 네. 그 매입가를 다 리셋해 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가로. 처음엔 제가 왜 이런 귀찮은 일을 하실까, 이분이 굳이. 이런 생각을 사실 조금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손이 좀 가는 작업인데.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매입가라는 걸 확실하게 잊으려면 그냥 다 지워버리는 것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 내 평가 차손은 분명히 있지만 마이너스 몇 %는 일단은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평가 차손이 났던 평가 차익이 났던 과거에 내가 이걸 얼마에 샀든 아니면 과거에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던 다 안 중요한 거죠.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2022년 하반기잖아요. 네네. 주변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과 네네. 벌지 못하는 사람 네. 많이 보셨을 거고, 네. 좀 어떻게 해야 개인들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조언을 좀 해주세요. 꾸준히의 기준이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한데 네. 너무 이제 정석적인 말이긴 하지만 결국 노력을 하는 분이 돈을 번다의 이 큰 이치 자체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질 것인가,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게 고위험하고 고수익이 같이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 방향이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고위험이면은 반드시 고수익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익이면 고위험이다 해서 이 방향성을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위험이면 고수익을 못 내주면은 이건 하면 안 돼요. 아예.
그렇죠, 그렇죠. 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그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얼마만큼의 위험을 지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터지지 않았다고 위험이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네. 만약에 내가 노력도 하고 있고 그 방향성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방향을 찾는다 라고 하면 제 생각엔 과도한 위험을 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도한 위험이라고 하면 제일 만만한 게 레버리지겠죠. 다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문제에 대한 그 도전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수익이 될 것 같아서 고위험 큰 리스크를 짊어지는 건데 네네. 레버리지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어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굉장히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가끔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를 잘 쓰는 게 고수다. 아, 네. 네, 이런 표현을 많이들 쓰시는데 네. 저는 이제 레버리지는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운하고 실력하고 위험 요 세 가지가 곱해지면 결국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네. 실력이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써도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분명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운이 나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고수라고 해도 레버리지에 대한 충격은 그냥 곱하기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전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네. 내 결과에 대해서 그냥 곱하기를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곱하기에 대해서 과연 내 실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건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과 실력이 곱해져서 내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 네. 내가 더 큰 위험을 지겠다 해서 레버리지를 쓰면은 그 운과 실력의 곱하기에 운과 실력의 곱하기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혹시 레버리지 쓰는 거를 상황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얼마의 위험을 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나는 크게 빨리 성공하겠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레버리지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뭐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네. 대신 내가 얼마만큼의 위험을 지고 있는지 본인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니까 그 저평가라는 단어가 너무 함부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쓰일 때가 뭐 주가가 크게 떨어졌으면 이 종목은 저평가돼 있다. 네. 아니면은 뭐 PER이나 PBR 같은 이런 지표가 좀 낮으면은 이 종목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말씀을 하시고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현대 자본시장에서는 저평가된 그러니까 특히 극히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장부 가치보다 통상 낮으면 저평가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네. 장부가보다 낮은 게 그 기업의 본질 가치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더 극단적인 경우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보다 그 회사의 가치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있죠. 그게 본질 가치인 거죠, 그 기업의. 그러니까 그 기업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거나 심지어는 고평가받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PBR이 1보다 미치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그 회사가 보유한 현금만큼도 되지 않더라도 네. 그게 그냥 그 회사의 현재 가치 일 수도 있는 거죠. 그 회사의 정당한 본질 가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요인에 의해서 뭐 뭐, 지배구조가 됐든 네. 뭐가 그냥 됐든. 간단한 예제로 그냥 만들어 보면은 네. 뭐 어떤 회사가 토지가 뭐 한 1,000억 원 정도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장부가치 1,000억 원 정도의 토지가 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습니다. 절대로 개발이 안 됩니다. 네. 그럼 그 회사의 가치는 1,000억 미친 거죠. 네.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제 이 기업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평가돼 있다. 아니면은 이 기업은 뭐 PBR이나 PER이 이렇게 낮으니까 저평가돼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닐 때도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미 끝난 얘기긴 합니다만은 애플이나 구글을 10년 전으로 돌려봤을 때 아마 PER도 높고 PBR도 높을 거거든요. 굉장히. 네네네. 그런데 그게 저평가돼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물론 이건 저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기업의 본질 가치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어떤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말인 겁니다, 사실은. 사실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이 그 함정에 좀 많이 빠지게 되죠. 뭐 네. 당장 이거 팔아서 수익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수익형 자산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운 지점입니다. 요즘에 그리고 시장이 많이 어렵고 손실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절매를 네. 좀 하는 분들도 막 손절매 해버리고 떠나는 분들도 있고 네. 손절매 기준을 어떤 사람은 칼같이 뭐 마이너스 10%, 15%꼭 지켜라라는 사람도 있고 네네. 손절매는 할 필요 없다라고 네. 말하는 사람도 있고 권 교수님은 약간 어느 쪽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손절매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주가가 떨어졌다는 게 팔아야 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롯데리아에 불고기 버거 사러 갔는데 네. 5,000원이었는데 오늘 4,000원 됐습니다. 예. 그럼 먹으면 되죠. 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 지수가 3,200에서 2,300 정도 갔는데 이걸 제가 새우버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새우버거 3,200원에서 지금 2,300원 된 거거든요. 네. 더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근데 그거잖아요. 그 네. 주식은 네. 오늘 좀 싸졌더라도 내일 더 떨어질 것 같아. 내일 모레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르자. 뭐 단기간에라도 뭐 평가 손실을 좀 피해보자. 약간 이런 회피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질까가 사실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질까를 예측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할인 행사를 할지를 내가 예측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젠 가치 투자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 투자자들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네.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은 가격을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할인 행사가 할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떨 때 손절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이 결국 손절매라고 대부분 정의를 하시는데 네.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딱 봤을 때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 네. 현재 가격이 어떤 이유든 간에 본질 가치보다 높다. 네. 현저히 높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제가 얼마의 손해를 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부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뭐 네네. 매수 가격하고 기간에 매몰되지 말아라라고 지적하신 것처럼 네네. 정확히 손절매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선택, 특히 과거의 매수가 이게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그럼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기 쉬운 거죠. 근데 사실 그 본인의 어떤 매몰 비용, 네네. 기회 비용에서 네.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도가 트이지 않는 이상 굉장히 힘든 건데 교수님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애초부터 마인드가 약간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은 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굉장히 제가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편의점 가서 저희가 뭐 과자를 산다라고 했을 때 네. 과거에 이 과자가 맛이 없었으면은 그냥 안 사는 경우가 많고 네. 내가 잘 모르는 과자면은 그럼 더더욱 안 살 거고 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과자인데 갑자기 50% 할인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는 거죠. 네. 네. 근데 내일 갔더니 70% 할인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환불해달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네. 네. 그런데 이제 물건이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주식으로 갈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아마 이 주식이 인간의 본성에 조금 반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측면이 아마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네. 주식 투자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네네. 시장이라는 말들 많죠. 네네. 특히 지금과 같을 때는 다 겁에 질려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가치가 낮아져 있어도 네네. 못 사는 거고. 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예. 부동산도 투자자산이고 주식도 투자자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가 뭐 훨씬 더 비싸지만 뭐 한 9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 네. 9억짜리가 6억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사러 갈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도 막 더 떨어질 것 같다 막 이렇게 이 주변에서 막 이상한 분위기가 조장이 되면 또 그것도 손이 잘 안 나갈 것 같고 네네. 단순히 가격과 가치를 보면은 사고는 싶을 텐데 근데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사러 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남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강남의 아파트인데 이게 좀 살기 좋은 아파트다라고 네네. 하면은 9억에서 6억이 됐다 그러면은 사러 가거나 적어도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댓글에 강남에 9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 이런 댓글 달릴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드는 근데 거니까. 일부러 그 9억으로 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 9만 원에서 6만 원 되면 어떻게 하죠? 삼성전자 예를 들으시라고 하셨구나.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만 원에서 6만 원 되면 5만 원 가는 거 아니니까 팔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내가 사는 아파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사는 아파트가 9억에서 6억 됐습니다. 배는 아플 거예요, 분명. 그럼요. 배는 아픈데 그럼요. 이게 5억 될까 봐서 팔아야 되겠다. 사실 이런 분들은 거의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강남, 네. 주식의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존재이기는 한데 그렇게 비유를 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주식도 사실 실물 자산입니다. 그렇죠. 네, 주식도 예. 실물 자산이고 기업의 자본. 네, 부동산도 실물 자산인데 이제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하고 평가하기 쉽고 어렵고의 차이 때문에 이게 이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이라는 게 진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물이다라고 하면은
절대 그런 판단을 안 할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숫자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측면이 분명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MTS나 HTS에 그 수익률 이거 가리는 기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평가 손익 가려버리는 기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 증권사들이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럼 매매를 안 하니까. 그렇죠. 막 매매해서 회전 돌리게 하고 수수료 수익 얻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만 가려놔도 부동산처럼 말이죠. 실제로 제가 한번 실험도 해봤거든요. 실험?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이 얘기를 안 해도 더 쉬운 예도 있는데 그 런닝 주식 게임이라고 그 SBS에서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SBS 런닝맨에서 네네네. 이제 그 나오는 분들이 주식 게임을 이렇게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게 있었는데 수익률이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 500배?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를 이제 놓고 했는데 가상으로? 네, 가상으로. 과거에 이제 주가 데이터를 들고서 네네네. 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뭔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게 예능적 요소 때문에 뭐 정보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라라고 하면은 매매를 1년에 한 번씩밖에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1시간인 거죠. 네네네. 네, 촬영 시간 1시간이 이제 1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만약 어떤 투자자가 있어가지고 10년 동안에 딱 10번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다. 그러면 500배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네, 부동산처럼. 그러니까 부동산은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거의 뭐 2년 간격, 그러니까 전세 기간 정도, 네네네. 뭐 조금 더 길면 한 4년 간격, 네. 요 정도까지는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주식도 투자 자산이고 부동산도 투자 자산입니다. 두 개가 다 투자 자산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주식의 우선순위가 너무 낮습니다.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실제로는. 매매가 너무 쉬워서 그런 것도 있고. 네. 약간 교수님은 그러면 회전율은 높지 않으세요? 매매 굉장히 회전율? 낮죠, 매매 회전율은. 거의 매매 안 하세요, 그러면? 매매 회전율을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20%가 안 될 것, 10%나 되려나 연으로 봤을 때? 네. 거의 그럼 매매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 필요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매매를 합니다. 약간 우리 권용현 교수님은 약간 네. 좀 별에서 온 분인 것 같다. 교수님 약간 되게 감성적이기보다는 되게 이성적이신가요?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이성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내가 판단을 할 때 있어서 감성이 개입할 여지는 사실 거의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감성이 매번의 개입할 여지가 아니라 그냥 다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특히 요즘에 그래가지고 네네.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되게 네. 이성적인 사람 있죠. 네네. 냉정한 사람들. 예. 약간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식 투자는 더 잘한다고. 냉정하게 하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만 이성적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제 그죠. 그러면 되죠. 네, 이 책에서도 제가 탐욕에 대해 얘기를 좀 썼었는데 네. 그 주식 투자 예전 구루 뭐 이런 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말씀이 이제 탐욕을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 네네네. 뭐 인문학 쪽에 뭐 책을 읽는다던가 독서를 한다던가 뭐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탐욕이 없기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없애야 되는 이유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탐욕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욕심내고. 네, 욕심을 내게 되는. 이게 돈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모든 일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할 때만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탐욕을 없앨 것이냐.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네네. 예. 탐욕을 없앤 주식 투자자 예.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훈련으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게 훨씬 쉬운 거죠. 반복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지라고 훈련을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 중에 네네.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주식을 팔려면 네. 배우자에게 먼저 물어봐라. 네. 뭐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하긴 했지만. 미혼이세요? 네. 저는 아직 결혼 안 아니 근데 주식을 팔려면 배우자한테 물어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힘들게 만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들도 제가 많이 쓰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번 사고 팔려면은 상관한테 허락을 받고 와야 된다. 결제를 받고 와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는 10km 그 마라톤을 하고 와야 된다. 네. 그거 있잖아요. 건강과 돈을 함께 지키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10km 마라톤 뛰고 온다고 뭐 투자 실력이 늘진 않지 않겠습니까? 승질만. 네. 투자 실력이 늘 건 없는데 네. 적어도 내가 최선의 판단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아, 생각하면서 막. 네. 그러니까 대충 팔고 대충 사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10km 뛰고 왔는데 10km를 뛰고 올 정도에 이게 진짜 올바른 판단인가 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막아줄 트리거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너무나 쉽게. 네. 휙휙. 예. 네, 굉장히 쉽게 매매를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매매 횟수를 줄이는 형태로 대부분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트레이더는 약간 논외로 한다면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매매 횟수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 자연스러운 수준 이상을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내가 이 비합리적인 내지는 너무 섣부른 판단을 막을 수 있는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뭔가 하나의 장벽을 스스로 만들어 놔라라는 그런 의미네요. 네네.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전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 아, 신중한. 네네. 저는 이 방법 쓰면 안 되겠네.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맘대로 해. 거의 3초 만에 승낙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셔야 다른 될 것 방법을 같습니다. 네. 달리기를 해야 된다라든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걸로.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파는 것보다 적금을 깨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그 문제인데. 예. 이 적금 깨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인데. 네, 아까 얘기한 거와 결국 같은 이제 맥락에서 얘기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투자 자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투자라는 단어 안에는 사실은 장기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건데 주식도 사실 투자 자산입니다. 그렇죠. 성과가 나오려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종류의 자산인데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을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유동자산처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내가 생활비가 필요한데 예금이 첫 번째라고 치면은 적금을 깰까 주식을 팔까. 주식 파는 게 더 꽤 빠르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거든요. 거의 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러면은 가치와 가격과 상관없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가 외부적 요인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외부 요인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는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방이 이제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서 뭐 포크레인 공사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이제 그 편집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영상이 잘 나오기 쉽지 않은 것처럼 계속 이제 이런 그 판매의 압박에 시달리는 이런 펀드 매니저는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거죠. 특히 펀드 매니저들은 그렇죠. 네네. 근데 개인 투자자는 더 심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현금 유출 압박에 시달리는 펀드 매니저랑 비슷한 상황인 건데, 그럼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럼 빚을 다 갚고 시작을 할 것이냐? 그것도 어렵고. 그것도 사실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타협점을 어디에 놔야 될 거냐라고 하면은 적어도 보험을 깨는 정도 수준까지는 주식 투자금의 우선순위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네네. 하면은 대체로 예금, 그 다음에 뭐 제일 빨리 가는 게 사실 주식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환금성이 좋으니까. 네네. 예. 근데 환금성이 좋다는 게 빨리 팔아야 될 이유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계속 들어오면은 네네. 투자의 그 본질에서 멀어지게 돼버리니까. 네네. 아,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다. 네네. 근데 사람들이 진짜 주식을 파는 걸 너무나 쉽게 네네. 현금화할 수 있는. 네네. 저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 이제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100억, 200억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네. 현금 필요할 때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네네. 대출을 받아. 대출을 받는 게 올바른지까지는 솔직히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네네. 그 정도로 주식 파는 걸 정말 싫어하는 분들도 네네. 계십니다. 슈퍼개미들 중에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다양한 자산들이 이제 묶여서 개인의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현금하고 주식이 동급 정도 돼버리면은 절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다시요. 현금하고 주식이 동급이 되면 안 된다고요? 네, 그 정도로 우선순위가 낮아버려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보험을 깨는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자녀도 당연히 없지만 네. 아기들 학원비가 없어요. 네. 그때 보험을 깬다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네네네. 주식을 판단 굉장히 쉬운 결정입니다. 근데 적어도 그 정도 레벨까지는 올라가 있어야지 내가
외부 요인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확히 말하자면 외부 요인의 간섭을 그만큼 줄여야 된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외부 요인에 휘둘리면 안 된다.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메시지가 핵심으로 있는 거니까요. 네네. 잘 이해를 아마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겠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요거는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거시경제, 네. 매크로 분석은 무의미하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요즘에 따지고 보면 금리 인상기이다 보니까 네네. 금리 인상기에는 사실 주식 투자가 잘 안 되는 게 또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그러면 금리 인상 그것도 뭐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네. 거의 1년에 걸쳐서 쭉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데 네. 이럴 때는 그럼 우리가 주식을 조금 줄여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약간 좀 지나고 나서 후회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매크로에 그러니까 대해서. 일반적인 예측들은 대부분 가격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예측을 해야 되고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일반적인 예측과 내 예측이 달라야 되고 네. 그 다른 게 맞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다 맞췄다고 하더라도 내 주식이 오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경기가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망하는 가게는 나옵니다. 그렇죠. 한국의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도 잘 되는 가게는 나옵니다. 네네네. 근데 대부분의 저희가 투자하는 이런 그 주식들은 이런 하나의 가게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다고 해도 이 가게는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게는 못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매크로 예측을 내가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렵고 그 예측을 맞추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게 내 주식에 이제 반영되는 것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매크로 펀드를 운영하는 이런 매니저다. 그러니까 내가 기관에 있는 매크로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매크로 자체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예측을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매크로 예측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돈 잘 버는 기업, 네.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보면 그게 어느 섹터인지 어느 기업들인지 정말 유튜브 통해서 뭐 정보가 넘쳐나는데 네네. 근데 약간 그런 거죠. 분명히 실적은 잘 나오고 그걸 네네. 공시로도 보여주는데 금리가 어쩌니 네네. 나스닥이 어쩌니 하니까 네네. 주가는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고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큰 손실이 생겨버리니 네. 힘들어지는 거고 네네. 그래서 금리를 올릴 때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보다 네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러면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크게 생겨버리는 건데 네네.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냥 버티고 견뎌야 된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저는 항상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게 벌어졌다. 과거에 비해 더 벌어졌다.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회사는 쌉니다. 확실히 쌉니다. 네. 그럼 나는 사는 게 내가 할 일인 거고 만약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 근데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기다리는 게 내 답인 거고 파는 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결과인 거죠. 외부 요인이 없다라고 치면 내가 팔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 네네. 이게 저도 어쩔 수 없는 이제 하나의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그 심리에서는 못 벗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뭐 존리 대표님이나 많은 분들이 주식은 네네. 파는 게 아니다, 사는 네네. 거다, 계속 모으는 거다. 정말 네네. 내가 나중에 은퇴하거나 이럴 때 필요할 때 이제 뭐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다 네네.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거 같아요. 일단 사고 나면 네네. 팔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고 나면 빨리 수익 보고 팔고 싶고 네네. 더 또 싼 거 사고 싶고 또 팔고 싶고 네네.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벌어지면은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어우 이렇게 저렴해졌어 하면서 더 사고 싶고 더 좋은 거긴 한데 네네. 더 이상 살 돈은 없어. 네네. 근데 당장 현금화도 못해. 네네. 나는 3개월 안에 어떻게 해서 좀 현금화하고 싶었는데 이거 1년 기다려야 될 것 같아. 2년 네. 가야 될 것 같아. 하면 짜증이 나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저같이 아주 일반인들의. 네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가 항상 소수일 수밖에 없는 참. 저는 네. 다수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담배 끊고 운동하면은 건강해지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렇죠. 그걸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분들은 소수인 것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 투자라는 이론 자체가 약간 인간의 본성에 약간 반하는 부분이 있지 맞습니다.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심리학과 교수님 모셔가지고 네네. 그런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고 있는 이유가 네네. 그겁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네. 이게
주식 투자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거다 해서 네. 우리가 항상 그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네. 알면서도 힘든 거야.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다시 듣고 한 번 더 참고 네. 또 다시 듣고 참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 몸에서 중간간 사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그래서 문제를 쉽게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시점에 최선의 판단을 하면 되고, 지금 내가 고민해야 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 얼마짜리냐, 그리고 그 회사 지금 얼마에 팔리고 있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면 숫자 2개거든요. 네네네. 네, 숫자 2개만 가지고서 나는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숫자 회사 2개? 그 회사의 본질 가치는 얼마냐, 그 회사의 시장 가치는 얼마냐. 근데 시장 가치는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너무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 내가 알아야 될, 맞추고 싶은 숫자는 이 회사의 본질 가치는 얼마냐. 요 하나만 맞출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여기도 인터뷰 많이들 하셨겠지만, 네. 가치 투자자들의 굉장히 특이한 특성 중에 하나가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가치 투자자의 주가가 아니라 시가총액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그 회사는 얼마짜리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주가를 보면 오히려 헷갈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회사의 그럼 시가총액은 얼마냐? 그래서 그 회사는 이 정도의 뭐 2조 원이다. 근데 이 회사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의 가치는 4조 원 정도 된다. 그럼 훨씬 비교하기 쉬운 거죠. 그렇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인이 투자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게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수님은 해외 주식도 좀 투자하세요? 해외 주식을 갖고 있긴 한데 굉장히 진지하게 막 이렇게 투자하고 그런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두 번째까지 못 넘어가는. 네. 근데 많은 투자자들 그런 말씀하세요. 요즘에 뭐 미주, 국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네네. 물론 미주도 미주 나름입니다만 네네. 대부분은 아니고, 일단 우량주, 네네. 뭐 시총 상위, 빅테크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고스란히 잘 반영이 된다. 네네. 하지만 한국 주식은 그렇지가 않다. 그게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네네네. 이런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건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의 규모가 크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고 분석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조금 더 가치와 가격이 잘 붙는, 두 개가 조금 더 잘 붙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는 맞는 방향인데, 이제 오히려 다른 쪽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네. 같은 한국의 개인 투자자입니다. 네. 같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주식에 투자할 때는 네. 투자한 주식의 이제 시가총액 평균이 한 500억 달러 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투자하는 거 보면은 시가총액 평균이 한 1,000억 500억 해요. 네. 원입니다. 네. 1,000억 500억 원입니다. 100배, 1000배 차이가 네. 나는. 근데 이건 굉장히 사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일 때는 이분은 초대형주 투자자인데, 흔히 얘기하는. 그렇죠.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완전 중소형주 투자자인 거죠. 네네네. 근데 말 그대로 이제 1,000억 달러짜리하고 1,000억 원짜리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 네. 이런 스타일이 나타나는데, 아마 이게 저는 미국 투자할 때하고 한국 투자할 때 가장 차이점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성과가 나오게 만드는. 왜 그럴까요? 제일 큰 이유가 언어의 장벽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한글 데이터가 있을 리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기업 쪽으로 가는데, 심지어 자연스럽게 대기업 쪽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니까 분산도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쉽게 내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인데 분명 위험한데 내가 이해한다라고 착각하고 훨씬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분산도 하지 않는 거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 같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은 더 잘 나올 수 있다. 성과가 더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땐 더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땐 조금 더 위험한 선택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네. 약간 근데 항상 이런 이야기 하면은 네네. 뭐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코리아 네네. 디스카운트 네네네.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네. 약간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이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으면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냥 앞으로도 계속 갈 거죠. 약간 10년 전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있었고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그냥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은 기본적으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주이익을 무시하고 있던 기업은 앞으로도 무시할 겁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네요. 네네. 야,
요런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한국 시장 답답하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네네. 야, 교수님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가끔씩 이젠 화를 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회사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하면은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뭐 무상증자를 하거나 뭐 하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왜 안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사업가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의 최선하고 나의 최선은 다를 수 있는 거고 대주주는 본인의 최선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네. 권 교수님이 투자한 기업에서 네네네. 뭐 배당이라든지 네네. 뭐 무상증자라든지 네네. 뭐 주주 환원, 주주가치 재고 이런 걸 막 안 해요. 네네. 안 하고 있어. 네. 그러면 막 속으로 화딱지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예측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야, 소수 맞으시네요. 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하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인 거고 네. 그런 상황이 나오면 제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가치를 더 올릴 수는 있겠죠. 그런 막 기대하고 막 이게 아니라 네네. 아예 왜 기본값을 이렇게 안 아주 하지? 낮게 잡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하지라고, 아니요. 기본값을 낮게 잡는 것도 아닙니다. 하던 대로 할 겁니다. 기업은. 그러니까 그 공부 안 하던 친구는 계속 안 할 겁니다. 그쵸. 네. 반대로 공부 잘하던 친구는 계속 잘할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젠 지금 공부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얘가 열심히 해서 잘할 거야라고 예측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인 거죠. 근데 그런 가치 투자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가치 투자의 함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데 당연히 경영자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영자는 경영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건 소액주주에 이익하고 부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부합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하다가 그런 함정에 빠져서 소액주주 운동하러 다니시고 이러면서 이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계좌도 지치고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긴 한데 교수님은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거의 켈리체 회장님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소액주주 운동에 대해서 제가 딱 한 줄 정도 써놨는데 한 문단 정도 써놨는데 네.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는 정말로 문제가 많다.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기업 가치가 너무 싸다. 기업 가치가 가격보다 위다라고 하면 그냥 팔아야죠.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그것을 골라야 될 이유가 있는가. 네. 굉장히 현실적인.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이제 금리를 가장 세게 올리는 건 이제 미국이기는 한데 달러가 엄청나게 요즘 그래서 이제 강세 네네. 아닙니까? 원달러 환율이 뭐 이제 1,310원도 넘어섰고 네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래도 미국 주식 네네. 보시는 분들 똑같이 고점 대비 뭐 나스닥 뭐 30% 떨어졌어. 네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보다 네네. 나스닥이나 S&P 500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네.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환율을 예측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이거는 최고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그 언급을 보는데 유가가 지금 정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이 회사의 실적은 이 정도일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가정이 붙어 있는 겁니다. 유가가 지금 정도로 유지된다면 이 단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가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저희는 굉장히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얘기인 거죠. 이 기업은 유가가 떨어졌을 때 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기업은 유가가 오르면은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앞으로 유가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고 되는 순간에 이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또 어떤 낙관론적 편향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낙관이 될 수도 있고 비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방향을 문제 맞출 때. 자체가 환율을 예측한다 내지는 유가를 예측한다, 금리를 예측한다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에 무조건 이건 최고 난이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투자를 할 때는 네. 사실 이제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거고 네네. 되게 이제 현재에 기반을 해서 투자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네네네.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의 뭔가를 예측을 해야지만 네. 안 그래도 6개월, 1년을 선행하는 주가를 내가 더 먼저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가정은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실적인 가정 정도에서 그냥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남다른 특별한 가정을 기반해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위험한 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네. 과도한 가정은 금물이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내가 확실한 가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잘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환율을 예측한다가 되지 않습니까? 유가를 예측한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매크로 지표를 제가 예측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네.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는 저도 알고 있고 지금 편집장님도 알고 네, 있지 네, 않습니까? 지금 유가가 얼마인지도 저희가 다 알고 있고 네. 그 범위 내에서 뭐 약간의 예측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협할 수 있는 정도의 예측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예측을 근거로 해서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딴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위험한 거죠.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짜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는, 간단한 거 아니고 네. 가장 어렵긴 합니다만 네. 가장 기본이자 기초는 네네. 실적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실적 전망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적 전망이 아닌 거죠. 앞으로 이 회사가 돈 얼마나 벌까에 대한 예측인 거죠. 그게 실적 전망 아닌가요? 실적 전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네. 다음 분기에 실적이 얼마 찍힐까 아닙니까? 네네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다음 분기 혹은 올해 뭐 네, 내년. 올해 내년에 실적이 얼마 찍힐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얼마를 벌까의 문제인 거죠. 그게 같은 말 아니에요? 기업의 수명은 생각보다 깁니다. 아, 그 앞으로가 네, 기업의 단기가 수명은- 한두 분기가 네, 아니다. 아닌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내년에 돈 못 벌어도 됩니다. 내후년에 돈 못 벌어도 됩니다. 그 다음 년에 돈을 엄청 벌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이 회사는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올해 안 가고 그러면 내년에 사자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알수 특히나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알 수 없습니다. 내후년에 제가 뜬다라고 내후년에 이 회사가 큰 돈을 벌 거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내년에 많이 벌 수도 있고 내일 벌 수도 있고 네. 한 달 후에 벌 수도 있고 예. 그건 사업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렇죠. CEO라고 하더라도 네.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의 돈을 벌어서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너무 쌉니다. 네. 그럼 사야 되는 거죠. 너무 비쌉니다. 반대로. 그럼 팔아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만 계속 하고 있는 게 가치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난해해지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다른 걸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 뽑으실 때 어떻게 뽑습니까? 네. 사람 뽑으실 때. 당장 일도 잘하고 네, 일 성장도 잘할 할 사람. 것 같고. 네, 성장도 할 것 같고. 네. 네. 그런데 연봉은 그보다 덜 줘도 되고. 네. 그러니까 연봉에 예를 들어서 뒤에 공짜 하나 더 붙어 있으면 그분 뽑으시겠습니까? 못 뽑죠. 네, 못 뽑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주가가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못 사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런데 이것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가치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기업을 포커스하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좀 애매한 기업입니다. 근데 공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럼 살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항상 하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시장에서 장 볼 일은 사실 별로 없긴 한데 네. 뭐 가끔씩 보면은 이제 가서 꽃게가 너무 싱싱하다. 이 가격이면 너무 헐값이다. 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주식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봤는데 이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많이 쌉니다. 그럼 그때는 사야 되는 거고, 네. 한 마리 살 거 두 마리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봤는데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저는 못 사는 거죠. 그거는. 그거를 그럼 좀 여쭤봐야겠네요. 네네. 이게 뭐 아주 오래된 가치 투자 논쟁 중에 하나인데 네네. 위대한 기업을 적당한 값에 살 거냐, 네네. 아니면 좋은 기업을 싼 값에 살 거냐, 네네. 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레이 맞습니다. 컴퍼니, 비슷한, 뭐 네. 페어 밸류, 네네. 굿 컴퍼니, 뭐 칩 밸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 교수님은 그럼 어떤 쪽을 조금 선호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선진 대표님 네. 실명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박선진 대표님께서 이제 여기 와이스트리트 나오셔서 하신 박성진 말씀이 대표님은 네. 저희 가족이니까요. 네네. 그때 뭐 원더풀 프라이스, 뭐 네, 굿 컴퍼니, 뭐 원더풀 컴퍼니, 뭐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초보자하고 아닌 사람의 차이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초보자면은 그냥 결국 이 문제거든요. 좋은 기업으로 네. 갈 거냐, 아니면 좋은 가격으로 갈 거냐. 네네. 요 문제인데 초보자면은 기업 쪽으로 가야 됩니다. 좋은 기업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 저게 탁월한 기업 쪽으로. 네네네. 왜 이쪽으로 가야 되냐면은 일단 초보자를 저희가 성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전제 조건이 초보자다. 요게 이제 상정이 되어 있는 건데 초보자하고 고수한테 가격 상관하지 말고 탁월한 기업 고르세요 하면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시가총액 거의 그 높은 기업들이 조금 우선시 되긴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네, 이렇게. 국내라고 치면 뭐 삼성전자, 해외라고 치면 뭐 애플, 구글 가격을 배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애플, 구글 이런 거 골라오시고 초보자도 그렇게 골라오고 그 고수들도 거의 비슷하게 골라와요. 가격을 네. 배제했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내려가면은 아.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굿 컴퍼니를 골라오는 게 아니라 배드 컴퍼니를 골라옵니다. 애매한 이 범위로 들어가면 초보자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애매한 범위로 갔을 때. 네. 그냥 대기업인데 의뢰 위치에 있는 대기업도 많거든요. 아, 네. 네, 가격 정가를 못하는 대기업도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해할 정도면 이미 초보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탁월한 기업은 고수나 초보자는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굿으로 내려가면은 초보자는 굿을 못 고릅니다. 배드로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드 컴퍼니인데 배드 프라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기업을 비싼 가격에 사게 그렇죠, 되는 상황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보자일 때는 탁월한 기업 쪽으로 가라. 아하. 어차피 좋은 가격 못 고른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내려가면서 서서히 고수 쪽으로 갔을 때, 그때는 굿에서도 고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굿 컴퍼니인데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쌀 수는 있거든요. 네. 원더풀일 때는, 원더풀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싸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확률의 문제가 되는 거고, 굿 컴퍼니 정도 내려왔을 때는 이제 나의 인사이트에 따라가지고, 나의 통찰에 따라가지고, 그래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젠 내가 좀 그래도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되는 것 같다. 그때부터는 이제 굿 컴퍼니의 원더풀 프라이스도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약간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겠네요, 이미. 그걸 표현하기는 힘들어도 초보자여도 네. 아, 그래 나는 삼성전자 뭐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원더풀 컴퍼니부터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거든요. 네. 소비자의 눈이 진짜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젠 원더풀 컴퍼니는 충분히 잘 고릅니다. 그러니까 요게 약간 그러면은 네. 주식 투자할 때 네. 회사를 고를 때 네.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약간 소비자의 눈으로 봐라. 네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 특정 기업을 언론하기가 좀 그렇게 하는데 그냥 예제로 드리겠습니다. 예. 포스코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철강 직접 사보신 적 있습니까? 네. 철강. 네. 이따만한 요만하게 코일. 조금은 샀겠지만. 네네. 이만한 코일 같은 거. 네, 네. 그럼 살 일이 없죠. 네. 그럼 철강 이거 봤을 때, 이거 두드려 보고서, 아, 이거 굉장히 질이 좋네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네. 그런 선택권은 없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예전에 그 조선 이런 쪽에 이제 얘기도 나오고, 와이스트리트에서도 여러 개가 네,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중공업이 뭐 어떤 배를 얼마에 수주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싼지 비싼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어렵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네네. 근데 라면값 올랐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라면값이 올랐는데 나는 안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로서 저희는 굉장히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꼭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가까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고단수의 질문이 나가면은 그 기업이 가격을 지금 10% 올려도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업의 경쟁사가 10% 내려도 쓰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제품이 지금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유료화돼도 쓰시겠습니까? 이런 조금 더 세부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로서 내가 충분히 훈련돼 있고 내가 보기에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좋은 기업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처음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장비 절대 살 일 없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네, 절대로 살 일 없으니까 판단도 안 됩니다. 얼마에 수주했다라고 해도 그 비싸게 수주한 건지 덤핑을 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어려운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교수님의 그 230개 포트폴리오 중에서 네네네. 그러면 어려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전체 비중을 따서 굉장히 작습니다. 아, 네. 비중으로 따졌을 때 네네. 작은. 그러니까 제가 그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거든요. 네네네. 네. 저보다 오히려 편집장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뭐 하는 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네, 어떤 기업이고, 지금 뭘 지금 주력 신사업을 하고 있고, 물적 분할의 대명사고. 네네. 훨씬 더 많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거고, 아예 아닙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10대, 뭐 20대 학생들을 어린 봐도 친구들이.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난이도는 훨씬 떨어지는 거죠. 제 기억에는 카카오 수익률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아주 오래전에 네네. 사셔서 네네. 물론 이제 카카오가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네네. 여전히 수익률은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뭐라 해야 될까? 기업을 분석할 때 네네. 아니면 투자를 결정을 할 때 네네. 권용현 교수님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이 문제가 내가 풀 수 있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냐?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1번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고 네. 이 회사 못 팔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많이 팔고 있지.
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은 그 미니멈은 된다. 네. 근데 요걸 말씀드리시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 LPG 운반선 세척을 뭐 7,500만 달러에 수주했다. 싼지 비싼지 전혀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 못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공시를 보는 순간 뭔가 번쩍여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망설이게 되고 네네. 누군가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네네. 하면 사실은 이제 좀 늦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닌데, 예.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안 하는 건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만큼은.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쿨하게 인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네네.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네. 풀 수 있는 문제, 네네. 쉬운 문제만 골라서 풀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장이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 감점제가 있거든요. 네. 책에도 그 표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주식시장에는 감점제가 있는, 네네. 감점제가 있는 퀴즈? 뭐 게임이다 이렇게 네네. 표현하셨던데. 감점제가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네, 시험.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제일 합리적인 거는 내가 풀 수 있는 건 풀고 못 푸는 건 찍어야죠. 네. 그게 이제 수능 시험에서의 합리적인 룰인 건데 주식시장엔 감점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풀 수 있는 거,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걸 먼저 고릅니다. 그 다음에 그걸 풉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백지로 놔둬야 되는 거죠. 안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임에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풀지 않을 문제를 명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난 이건 못 푼다 라는 걸 확실하게 나눠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안 나누십니다. 애매하게 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사실 감점이 네. 그냥 1, 2점 감점돼 버리는 게 아니라 네네. 수익률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이런 감점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감점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많이 와닿기는 하네요. 네네. 그 감점제가 있는 시험에서의 룰은 다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수능 시험으로 예를 들었지만 수학 시험 문제 보면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반적으로 4점짜리가 제일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수능 시험이라고 따지면. 네. 주식시장에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보상이 더 클 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다고 해서 보상이 작은 게 절대 아닌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비즈니스 모델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애플이 뭐하고 구글이 뭐하는지 저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문제인데 네. 점수는 가장 큰.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보상이 클 때가 있는 거고 어려운 문제인데 보상이 형편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다가 감점 당하느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도전할 가치조차 없는 거죠. 내가 풀 수 없다면. 네, 내가 풀 수 없으면은 그냥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이해할 필요가 없다. 야. 시간 낭비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쉬운 문제를 골라야 되고 그중에 보상이 큰 걸 노리게 되는. 야, 진짜 좋은 비유네요. 네네. 저 어릴 적에 그 장학 퀴즈 이런 거 보면은 네네. 그 한 3라운드쯤 가면 감점 막 이런 거 푹푹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네. 근데 버튼 한 번 안 누르고 있다가 이렇게 1등 하는 친구들 네네. 나오고 감점 한 번도 안 당해서 네네. 지키는 것도 전략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사회에 이제 워낙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게, 예를 들어 9급 공무원 시험 있고 7급 공무원 시험 있고 행정고시 있습니다. 네. 뭐가 제일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행정고시가 네. 어렵죠.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의 룰이 아닙니까? 네. 제일 어려운 게 가장 보상이 클 것이다.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의 룰인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데도 보상은 형편없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쉬운 문제인데 보상은 굉장히 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쉬운 문제를 네. 풀어라. 그래서 쉬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쉽다고 보상이 반드시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쉬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있는 거죠. 두 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문제를 가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네네. 좀 많이 저도 깨우치는 게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오늘 조금 대화가 네네. 오늘 난해하지 않을까? 네네. 왜냐면 막 회계, 막 재무 이런 거 교육하시는 교수님이어서 네네.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되게 좀 깨달은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회계나 재무를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럼 어떤 책을 써야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형식이 나왔고, 이런 식의 글이 써졌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느낀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충분히 고민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자, 그리고 우리 네. 권영현 교수님하고 북후원에서 권 교수의 가치 투자 이야기 책을 몇 개를 이제 저희에게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예. 저희 구독자분들, 복끼리님들을 위해서 퀴즈 네. 하나를 내서 댓글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풀 버전에만 나갈 건데 네네네. 댓글을 가장 빨리 달아주시는 분들께, 왜냐면
알림 설정해놓고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네네. 좀 어드밴티지를 드리기 위해서. 네네네. 단답식으로 쓸 수 있는 퀴즈 하나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단답식으로 쓸 수 있는 퀴즈요. 네. 요 전체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주식시장은 땡땡땡이 있는 시험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 땡땡땡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주식 시장은 땡땡땡이 있는 시험이다. 네. 제가 아까 그 옛날에 그 뭐라 해야 되나 무슨 퀴즈였지? 장학 퀴즈. 장학 네. 퀴즈. 장학 퀴즈에다가 제가 약간 좀 비유를 하기도 했던. 네네. 예, 그래서 요걸 당하면 안 되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본인이 알 수 있는 것,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어도 되는 시장이다. 네네. 라는 거였고. 야, 오늘 창원대학교 권용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정말 좋은 말씀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